자, 이제 제 21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교재 208페이지에 중개대상물 조사하기 및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하기 이 파트를 두 강의에 걸쳐서 하고요.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를 한 강의에 걸쳐서 하게 아마 될 겁니다. 자, 중개대상물을 조사 확인하는 것은 뭐 때문에 중개대상물을 조사 확인하느냐? 일단 이제 확인 설명을 해야죠. 확인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때 확인 설명서 작성을 확인 설명해주고 확인 설명 작성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조사 확인을 해줘야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다? 일단 공부상 조사와 그 다음에 또 현장 조사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물건이 들어오죠. 물건이 들어오면 먼저 공부상부터 먼저 조사를 해줘야지면 되겠죠.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지적공부하고 건축물대장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공부상 먼저 지적공부, 즉 대장을 통해서 뭐를 확인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재지 면적 지목이라든가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축연도라든가 이런 사실관계를 일단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통해서 등기부 혹은 뭐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공시법에서 살펴봤듯이, 자, 일단 사실관계는 대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또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마 파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대장과 등기부를 통해서 일단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죠. 그러면 이때 이제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가 대장과 등기부 차이 난다 그러면 대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또 권리관계가 대장과 등기부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등기부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번 했을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뭐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제한 능력자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지적공부라든가 있는 사항들을 전반적인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종합증명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에 관련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후견 등기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도 이런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을 일단 공부상 일단 확인을 해보고 나서 현장 확인을 간다. 현장 확인을 가는데 현장 확인의 원래 주목적은요. 현장 확인의 원래 주목적은 뭐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공부상 나타나지 않은 사항들을 확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나타나지 않은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현장을 통해서 뭘 확인하느냐면 일단은 공부상 확인한 것을 뭐한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공부상 확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특히 자, 지목은 대장 갖고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실제 지목 이용 상태를 확인해 봐주면 되고요. 건축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해 봐주라 라는 부분들이에요. 특히 경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지적도나 임야도, 지적공부인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해서 경계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실제 경계를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현장 확인의 주목적인 공시되지 않은 사항들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공시 권리관계들 있죠. 미공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역 상황이라든가 입지 조건들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봤는데, 여러분들 교재 212페이지에 지금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이제 조사 확인한다. 개발적 사항에서 기본적 사항이죠. 소재지라든가 지번, 지목 이런 것들은 자, 뭘 가지고 확인한다? 대장 갖고 확인하죠. 자, 일단 토지대장을 통해서 또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토지에 관련된 소재지,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건축물의 소재지, 그 다음에 또
그 용도, 구조라든가 면적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지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실제 이용 상태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자, 면적 같은 경우는요. 일단 면적은 기본적으로 요즘 들은요. 면적을 평방미터로다가 계산을 다 해줘야지면 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법정 계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금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면적에 있어서 보면 평방미터로 환산을 일단 해줘야 되고요. 환지 예정지 같은 경우는 환지 예정지 증명에 의해서 면적을 갖다가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축 연도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건축 연도 같은 경우는 흔히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경계와 관련된 부분. 자, 경계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확인한다? 지적도나 임야를 통해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진짜 실제 그런 경계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가봐서 확인을 하는데, 자, 경계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 경계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적도와 그다음에 임야도에 그려진 경계.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2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판례 지적도 임야도에 그려진 경계대로 일단 거래 대상이 되죠. 자, 경계와 관련된 부분은 지적도와 임야도에 그려진 대로 하나의 거래 대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매매 당사자가 경계를 잘못 알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려진 경계대로 거래 대상이 되고 소유권의 범위가 이게 확정되죠. 다만 자, 현실 경계가 현실 경계가 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 경계가 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일단은 기점을 잘못 선택해서 측량을 어떻게 했다면 잘못했다면, 자, 기점을 잘못 선택해서 측량을 잘못했다면 이때는 뭐가 된다? 이때는 현실 경계가 거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개업공개사는 측량까지 해가지고 경계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와 관련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고, 이제 217페이지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죠. 자, 권리관계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확인한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가지고 확인하죠.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등기상 증명서에서는 구조가 표제부, 갑구, 을구. 이거는 공시법에서 여러분들 잘 배우셨던 부분일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통해서 표제부에 있는 사실관계를 대장의 사실관계와 비교해보고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거 나오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사항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218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갑구란을 분석하는데요. 갑구란을 분석하는데 진정한 소유자 확인을 한번 해본다. 자, 그러면 이때 진정한 소유자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한다.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주민등록증과 등기상 증명서, 그래서 등기부와 그 다음에 또 주민 등록증 등에 의해서, 자,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자, 이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일단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이건 부족하니까, 자, 완전 이거만 확인했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런 진정한 소유자가 그래도 부족하다면 등기필증 소유 여부를 일단 확인해 줘야 되고요. 자, 등기필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국세나 아니면 지방세에 대한 납부 여부를 확인하라. 근데 이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뭘 확인하냐면 누구 명의로 국세를 지방세를 납부하느냐. 납부 명의자가 실질적 소유자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일단은 탐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라라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교재 218페이지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틀리다.
그럼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틀리다면 누구와 계약 체결을 해야 된다? 이때는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 예전에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처분 능력을 갖다가 확인하는 부분인데, 자, 제한 능력자 있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가 있는데, 제한 능력자는 누구가 있었어요? 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인과 그 다음에 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지금 세 사람에 대한 뭡니까? 제한 능력자가 있죠. 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즉 이 사람은 후견인이죠.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자, 그러나 동의가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했을 땐 언제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과 일단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지만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되지만, 자,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왜냐? 법정 대리인은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적인 동의를 줬어도 뭔다? 나중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일단 법정 대리인, 즉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시험 문제 가끔 나왔던 부분인데요. 요즘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 경우. 자, 우리가 흔히들 법인인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은, 자,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물건을 직접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사원총회 의결이라든가 결의를 거쳐가지고 정관에 또 등기를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해놓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처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지만 된다.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일단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는 부분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떤 경우냐면 사립학교 법인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를 제외한, 교지나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재산에 대해서 처분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돼요. 바로 그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하라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대리권 확인하는 거죠. 대리권을 일단 확인하는데, 이 대리권과 관련된 확인에 있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임의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법정대리가 있더라. 법정대리가 있다. 자,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두 가지가 있는데,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야 된다? 위임장을 일단 확인해 줘야지만 돼요. 자, 위임장을 확인하라. 그래서 위임장을 확인하고 대리권 여부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인감증명서 첨부까지 확인해 봐야죠. 특히 자, 부부간의 재산, 이 부부간의 재산인 경우에는 일단은 자, 부부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재산에 대한 임대차는 부분도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법정대리 여부를 확인한 것은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그 다음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법정대리 여부를 기본적으로 확인해 주라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상속재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속재산은 상속자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상속 포기 확인서가 있거나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 이건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많이 봤던 부분인데요. 자, 공유, 그 다음에 또 합유, 그리고 또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공유는 공유 지분과 공유 물 있고요. 합유는 합유 지분과 합유 물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총유는 총유 물 이렇게 있는데요. 자, 공유 지분이 있습니다. 이 공유 지분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단독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공유 지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 없고요. 단독 처분이 가능하고, 공유물과 합유 지분, 합유물은 어떻게 된다? 이는 전원 동의 여부를 일단 확인하라. 이거는 여러분이 민법상에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총유물 같은 거는 사원총회 결의라든가 종중문중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확인하라. 자, 기본적인 확인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제한에 되는 권리.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가등기,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압류 등기, 환매 등기 이런 거 있죠. 자, 가등기라든가 가처분,
그 다음에 또 가압류 등기라든가 이런 등기가 갑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이런 권리가 있을 때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당연히 처분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일단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조건으로, 말소되는 조건, 자, 위험성을 설명하고 말소되는 조건으로 일단은 중개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224페이지 보니까 등기부에 을구란 분석하는 부분 있죠? 자, 을구란을 분석하는데요. 을구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사항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근저당이에요. 자,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등기부에 뭐가 기재돼요? 채권 최고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 자, 이 채권 최고액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어떻게 된다? 없더라는 얘기예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없더라. 자, 그러면 일단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없지만, 다만 만약에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했을 때는 정확하게 해주라라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피담보 채무액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매매가 있을 때는요, 보통 채권 최고액 기준에서 너 저당권 말소하라 이게 아니라 대부분 현재 실제 피담보 채무액의 액수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금 감액을 갖다가 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금 감액하면서 그 저당권을 인수하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해서 해줘야지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등기부와 관련된 부분 봤고요. 자, 이제 미공시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공시 권리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법정지상권이죠. 자,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 민법에서 상세하게 여러분들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민법에서 상세하게 배우니까 제가 개괄적인 부분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 뭐 법정지상권 실제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거 뭐 1시간, 2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 상세히 배우시고,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이제 성립되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저당권 설정의 법정지상권 있죠? 저당물 경매 법정지상권과,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의 법정지상권이 있었고요. 가등기납법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죠. 자, 그 다음 임목경매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죠. 자, 이런 법정지상권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있죠. 자, 그럼 법정지상권과 치료 지급,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치료를 지급할 의무 없고요.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법정지상권은 민법상에 일단 무허가 미등기자니까요. 민법상에 건물이어야지만 돼요. 민법상에 건물이 되지 않는 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 단순한 철봉이라든가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들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뭐 이 정도까지만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죠. 자, 유치권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많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유치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치권에 대한 유치권에 대한 성립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 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거, 그럼 이런 거 부분에 대한 것만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거 어떤 경우다? 원상회복 약정을 하면, 자, 원상회복 약정을 하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라는 거. 이런 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나 아니면 또 권리금 반환 청구권 있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 이런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유치권이 뭐예요? 보통 임대차 같은 경우는 필요비 유입비와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는 거죠. 그런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나
권리금반환 청구권 이거는 일단은 유치권 성립되지 않고 그 다음에 원상병 약정도 뭐가 되는 게 유치권을 포기한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 성립되지 않는다. 자, 유치권은 실질적으로 경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은 바로 229페이지의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이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민법보다 중개실무에서 더 나와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본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은 법정지상권은 지금까지 중개실무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됐고요. 유치권은 2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분묘기지권과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볼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거의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라.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도 아마 배워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분묘기지권은 일단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그것을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 분묘기지권이라 그런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분묘기지권은 성립요건이 있는데요.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성립요건은 일단 타인 소유 토지에 어떻게 돼요? 허락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게 된다면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얻어서 분묘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일단 설치합니다.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제 특별한 약정 없이 그 다음에 양도를 했다면, 자,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약정 없이 양도했다면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장하겠다라는 약정을 했다면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고 나서 몇 년간? 20년간 평온 혹은 또 공연하게 뭐 했다면? 점유했다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그러는데요.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시효 취득되는 것이죠. 자,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고 나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땅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건데, 자, 이 세 번째 판례는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들 조심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묘기지권의 인정요건을 보죠. 인정되는 요건은 분묘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자, 그러면 분묘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외형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뭘 한다? 봉분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봉분이 있어야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게 묘지다, 분묘다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봉분이 있어야 된다. 자, 다음 이렇게 평장이나, 자, 봉분이 없는 평장이나 암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평장은 평평하게 한 거고요. 암장이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저기 가끔 왜 뉴스에 나오는 거 있죠? 왜 암매장이에요, 암매장. 죽여가지고 왜 산속에다가 이렇게 매장해 놓죠? 이건 흔히들 여러분들이 암매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평장이나 암장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렇게 봉분은 있는데 밑에 뭐가 없다면 시신, 유골, 유발 등이 없는 분묘. 자, 분묘는 봉분이 있는데 시신, 유골, 유발 등이 없다면 이것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시신이 없는 분묘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흔히들 가묘라 그러죠. 그래서 가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분묘는 이렇게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하는 범위 내에서 주위에 공지까지 미친다 그랬습니다. 자, 항상 분묘는 수호 봉제사는 범위 내에서 주위 공지까지 미친다. 그럼 어디까지? 석축에까지도 미친다 그래요. 그러나 또 예외적으로 석축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분묘를 조성하는데 굳이 석축을 쌓지 않아도 조성할 수 있는데도 석축을 일부러 조성해서 쌓다면 이거는 분묘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예외적 판례도 있고요. 또 사성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근데 사성도 마찬가지로 분묘를 수하고 봉제사 기능이 있는 사성이라면 분묘기지권은 미치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 사성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조심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묘는요,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수호하고 봉제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유의 의사가 어떻게 한다?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일명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타주 점유라 그러죠. 자, 그리고 분묘 기주권으로서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분묘, 쌍분이나 단분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분묘 기주권의 존속기간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는 기간 동안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묘 기주권의 존속기간은 분묘를 존속하는 한은 기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또 종손과 분묘 기주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종손에게 일단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한 기능은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종손에게 있다. 종손에게 분묘 수호 봉제사의 권한이 없으려면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특별한 사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해외 이민가 있거나 종손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봤던 제한 능력자인 예를 들어서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이나 이런 경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분묘 수호 봉제사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수호 봉제사권은 누구에게 있다? 종손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이런 판례도 있죠. 자, 분명히 봉분이 있어야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데 봉분이 일시적으로 멸실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유골은 어때요? 그대로 있죠. 시신이 안정되는데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됐다. 이거는 분묘기지권이 어떻게 된다? 인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분묘기지권으로서 여러분들 살펴본 내용들, 즉 23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230페이지와 231페이지에 있는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판례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231페이지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묘지와 그 다음에 또 자연장이 있습니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대한 일단 면적부터 일단 먼저 보죠. 자, 일단 먼저 묘지는 자, 공설묘지와 그 다음에 뭘로 나눠진다? 사설묘지로 나눠지더라.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나눠지는데, 자, 공설묘지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공동묘지죠.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전국적인 부분들이지만 저는 그냥 서울에 사니까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서울에 망우리 공동묘지라는 게 있어요. 그 공동묘지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공설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설묘지는 자, 법인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중, 그 다음에 문중묘지가 있죠. 종중, 문중묘지, 그 다음에 또 가족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그 다음에 또 개인묘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법인묘지는 어떻게 된다? 법인묘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야 되고요. 무슨 공원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묘지공원. 자,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해 줘야지만 되고요. 자, 시군 구에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중문중묘지는 1,000 제곱미터 이내로 조성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시군구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묘지는요, 요거는 100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줘야지만 되고요. 마찬가지로 시군구 허가받아야 되고요. 개인묘지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30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야 되고요. 자, 묘지는 개인묘지 같은 경우는 허가가 아닌 신고입니다. 설치 후 30일 이내 뭐하라? 신고를 해줘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가족묘지라든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공설묘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설, 법인, 종중, 가족묘지 여기에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이 있습니다. 1기당 점유면적은 얼마다? 10제곱미터 이하고요. 자, 합자인 경우는요. 합자인 경우는 얼마? 15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요 개묘지 면적은 요거는 30은요. 합장까지가 포함된 개념이다. 자, 요 개묘지 면적과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 한 5번 나왔고 분묘 1기당 점유면적 요 10제곱미터 요거는 2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또 자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장이란 여러분이 흔히들 수목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제 사망합니다. 그럼 화장을 한 다음에 골분이 나오죠. 뼈가루. 그거를 나무 밑에다가 나무 옆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묻는, 이게 소위 말하는 거름을 주는 형태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연장을 하는 땅을 자연장지라 그러죠. 자, 자연장지는 법인자연장지, 법인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종중, 그 다음에 문중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자, 개인하고, 그 다음에 또 가족, 자연장지 이렇게 나눠져요. 자, 법인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되어야 되고요. 이거는 시군구에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지만 돼요. 그리고 종교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3만 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돼줘야지만 되고, 자, 이거는 시군구 일단 마찬가지로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이거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되어지는데 이거는 사전 신고입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에 뭐하라? 신고를 하라. 허가가 아닌 신고예요. 개인가족은요, 이거는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성돼야 되고, 이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뭐한다? 신고를 해주라라는 얘기죠. 자, 지금 묘지와 자연장지에 대한 비교 부분인데, 자, 이 비교 부분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법인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면적에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비교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232페이지에 그 중간 부분에 묘지 설치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번 부분을 보세요.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그 예정지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그 다음 20% 이상 인간 밀집 지역이라든가 학교, 공중의 수수료 집합한 시설 장소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묘지를 이 도로나 일정에서 300, 20% 인간 밀집 지역에 500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왜 이렇게 설치하라고 그러냐면, 묘지는 결국 뭐예요? 혐오시설이죠. 비선호시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232페이지에 그 밑에 큰 2번을 보시죠. 거기 보니까 타인 토지에 설치한 묘지에 개장하는 부분이 있죠. 자,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했거나 아니면 타인 소유 묘지에다가 허락 없이 다시 묘지를 설치했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일단은 연고자에게 통보하라 그랬습니다. 미리 3개월 이상을 정해서 그 개장하겠다는 일단 통보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개장을 통보를 했는데도 안 될 때는 그 뜻을 공고하라. 그게 분묘 개장 공고 있죠. 그러니까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했을 때는 일단은 이 묘지를 파낼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서 이거 묘지를 개장할 수 있는데요. 개장할 때는 일단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분묘 설치자라든가 일단 연고자에게 통보하고요. 알 수 없을 때는 일단 개장 공고를 해줘야죠. 자, 그리고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했거나 그럴 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제는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면 어떻게 된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묘의 설치 기간이 제한되는데 설치 기간은 몇 년으로 제한한다? 15년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몇 해 연장 가능하다?
요거는 3회 연장 가능하다. 그러니까 15년 설치하고 3번씩 연장 가능하니까 최장 몇 년간? 60년간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실제 그 학원 강의하면서도 이거 15년 설치할 수 있고 3회 연장 가능하다. 자, 그럼 최장 몇 년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45년이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45년이라고 계산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자, 15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15, 15, 15, 15, 15, 15, 15 3번을 연장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 15가 4개가 되죠. 그러니까 60년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1년 이내 개장해가지고 화장하거나 납골, 봉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묘지의 사전매매 금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설묘지, 사설묘지 매장할 자가 사망이 전에는 매매, 양도, 임대를 일단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 사전매매에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그런데 자, 단 70세 이상인 자 등을 위해서 그 다음에 6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자, 사망 예정자, 합자인 경우 배우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사전매매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34페이지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분묘기지권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 한번 봤고 234페이지 보니까 거래 예정 금액 혹은 거래 전 가격 있죠. 자,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죠. 거래 예정 금액이란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공정중개를 위해서 산정하는 가격이죠. 자, 거래 예정 금액은 일단 혹은 거래 전 가격은 자, 여러분들 일반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에 기재사항이 해당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또, 자,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사항이 해당되고요. 자, 일반 중개 계약 기재사항, 전속 중개 계약 시 원정 공개사항,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거래 전 가격은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고 전속중개계약시 물건정보 공개사항이고 확인 설명사항이고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단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 거래 전 금액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거래 가격의 결정 과정이 있죠. 여러분들 교재 거기 보면 의견 가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뭐 이 희망 가격, 의견 가격, 조정 가격, 성약 가격이라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의미 파악할 필요 없고요. 자, 거래 전 가격은 개업공개사가 제시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의견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토지이용 계획과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